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생생토론에서 마련한 신년기획 위기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고물가, 이상기후, 재난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 등으로 올해도 경기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계속되는 불황의 이유와 현황, 그리고 탈출구는 과연 어디 있을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께서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기획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나라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주머니를 열지 않아요.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크다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위기 시리즈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경제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그리고 그 여객기 참사까지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정됐던 연말 연시 행사도 뭐 회식 같은 것도 줄이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좀 큰데요. 이 국가적 비극 상황에 이제 공감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참 걱정이 크십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지역 지금 현재 어떤 경기 상황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제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해야지 좋아지는 거고 나쁘다 하면은 조금 나빠질 수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인데. 네. 지금 벌써 몇 년간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또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아진 점, 나빠진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출이라든지 수출은 7개월째 증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 중에서도 전월 대비 한 341호 미분양 주택이 감소해서 좀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체감하시는 물가는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2% 이내에서 안정되게 추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한 7,000명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소비도 감소를 하고 있고 창업 기업 수가 한 10% 이상 감소한 것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이제 지표와 지수를 중심으로 좀 경제 현황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봤을 때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에 지금 경기 상황은 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명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경제가 이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한국 경제가 과거에 이제 빠르게 성장했다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이렇게 완만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인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쁘냐 이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좀 잠재 성장률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로 네. 전망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안 좋은 건데 그게 탄핵과 탄핵 이후에 내수 네. 부진, 침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는 뭐 내년에 1.6도 될 수 있다, 뭐 1.5도 네. 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네. 작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작년 초에 수출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 수출 지표가. 예.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위기 뚫고 한국 경제가 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지 않겠냐. 네. 근데 수출이 올라섰지만 이게 제대로 가려면은 내수가 따라와 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초에는 작년 하반기로 가면 내수가 따라와 줘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반 지나고 하반기 오면서 내수가 오히려 더 꺾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꺾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항상 한참 지금 나쁜 상태인데다가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네. 그 2016년에 2017년 초에 그 당시에도 이제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예, 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심리 지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기업 심리라던가 소비자의 소비 심리라던가 이게 그때보다도 훨씬 나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게 그래도 제대로 좀 잘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내란 사태 비슷하게 네.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꽉 옥죄고 예. 있어서 객관적인 상황이나 주관적인 상황이나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우리 이광진 위원장께서는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서민들의 어떤 체감 경기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시는 단어지만은 이전에는 이제 소확행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아보아라는 단어를 그렇죠. 씁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참한 얘기인데 네. 아주 보통의 하루가 행복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렇죠. 아무 일 없이 그냥. 희망은 고사하고 네.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단어인데요. 최근에 어떤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리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줄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여기에다가 뭐 환율은 또 계속해서 오르죠. 금리는 올라가죠. 지금 최악의 좀 상황이 아니냐. 실제로 제가 작년 말에 모임 때문에 몇몇 식당들을 갔었는데 이전에는 뭐 예약을 하는데도 힘들었었는데 예약을 않고 가도 빈자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 아니겠냐.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께서도 이제 뭐 강달러, 이제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 뭐 수출 얘기 해주셨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달러 얘기, 강달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출범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금 예측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강달러, 국제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예.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460원 정도 하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1,34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사이에 환율이 엄청나게 나빠진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그 대기업의 한 60%는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환율이 1,300원대 후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지금 1,400원대 후반대거든요. 그러면 보통 원자재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업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사람들이 왜 원화를 이렇게 버리고 달러로 가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국내의 그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그 교육국에다 전체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는 특히 이제 수출이 중요한 국가이다 보니 그렇죠.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트럼프 정부 하에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이 좀 대세로 자리 잡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둔 사람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정말 안 좋겠구나.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 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 이게 던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수출의 어려움,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그 한국 기업들을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한국 경제 정말 어렵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이 뭐 국제 경제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까지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이 가능할까요?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그 개인 이제 소비 주체들한테는 물가 상승의 이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를 들면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이 이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소비를 조금 어렵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기업들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나 이제 이런 곳은 오히려 강달러 상황이 수출하기에 유리한 상황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하는 기업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만 보면 수출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 서민들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뭐 전망. 글쎄요, 뭐 바이든 정부 때도 사실 미국 우선주의는 뭐 트럼프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제 바이든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제 이것들을 밀어붙이는 건데요. 예. 사실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약속됐던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것에 따른 어떤 위험 요소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금보다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속에서 우리의 위험 요소를 좀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생산해 낼 건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고관세 때문에 그쪽으로 못 나가게 됐을 경우에 결국 물건을 생산해 놨기 때문에 이걸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변국인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 좀 급격하게 풀릴 위험이 좀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의 어떤 생산 기업들 여기들한테도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곧바로 바로 그 어떤 시민들의 물가와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달러 뭐 이런 논의와 더불어서 이 먹거리 소비 물가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이상 기후 그 여파로 인해서 가을엔 뭐 쌀, 사과, 배추 이제 값이 뭐 금배추, 금사과 이런 얘기가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겨울은 지금은 뭐 귤, 딸기 등 이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이런 그 우리 밥상 물가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 흐름이 이어갈까요?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 그 소비되는 게 이제 석유라든지 자원이 더 소비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상황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사실은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뛰는 것을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라든지 아까 공공 요금 같은 걸로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근원적인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먹거리 소비 물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에 한 5% 됐었고요.
2023년에 3.6% 했었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작년에 2.3% 해서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물가가 다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빠르게 오르다가 오른 수준에서 이렇게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물가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또 외식하기도 어렵고 집에서 뭘 해 먹어도 되게 비싼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거 다시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자재의 하나는 농산물이고 하나는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부분 요새는 수입도 많이 하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계속 이제 이 높은 물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은 다들 물가가 올랐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가 그 몇 년의 역성장을 빼면은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성장을 했고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들 이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냐면은 이게 분배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만큼 임금이 좀 따라가 주면 되는 것인데 전체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올랐는데 이게 고르게 분배가 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 물론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농산물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쓰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가계의 어떤 소비, 갖춰보는 소득이 취약계층이 너무 작은 이런 분배 문제 개선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이 소비자 밥상 물가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이제 전체 물가라기보다는 어떤 요즘 뭐 생활 물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생활하면서 실제로 내가 구입하는 물건들,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입기 위해서 뭐 이런 물가들이 사실 이제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체 물가보다는 어떤 생활을 하면서 쓰여지는 이 물가, 이거는 더 올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높게 좀 느껴지는 거고, 뭐 기후위기다, 뭐다, 사실 다 예측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득의 재분배 문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처장님이나 교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년 12월 달에 국민소득 통계가 2023년도께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건설업이나 사업 서비스업이 이제 그 성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간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컨트롤 타워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그 경제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고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전할 계기를 찾느냐 하는 게 이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가 경제와 국제 경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 지역 경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지금 얼어붙었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불안 심리까지 이제 더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지역 상권의 어떤 활성화랄까요? 어떤 게 먼저 필요할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하려면은 뭐 단기적인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소비 심리 불안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소비가 안 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돈이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긴축을 계속하는 거예요. 돈이 안 풀면 돈을 풀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긴축을 해야 되는데 예. 경제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계속 긴축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지역 화폐들에 대해서 네. 이제 지자체들이 또 다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어떤 소비 심리를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방 정부의 어떤 재원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예. 이제는 중앙 정부가 좀 과감하게 좀 나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들은 지금 빨리 풀어야 되고 이것들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지역 경제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는 좀 이런 우려도 하나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의 중소상권에 관련된 정책마저도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지역 경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뭐 방안이랄까요? 좀 어떤 걸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에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시설 개선, 주차장 확보, 아니면 또 지역 화폐 정책. 그중에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해볼 만한 거는 저는 지역 화폐 정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역 화폐 정책만으로 저는 어렵다.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실은 이제 자영업 영역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고령 인구는 외식도 잘 안 하고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너무 달라져서 그리고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 출국장에서 나가려면 한 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공항에 가보면 한국 경제가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건 뭐냐면 한국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상권이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이 하위 50%는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상권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 정책은 당연히 저는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구조조정의 문제 생각을 해야 되고 양극화 해소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자영업자들 분들 중에 이것을 폐업하지 못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네. 다른 생계 수단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노동을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건물주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국가가 복지제도로 좀 퇴장시켜줘서 너무 과잉한 자영업자들을 좀 구조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젊으신 분들 중에도 업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그 자영업자 대책이 대부분 그냥 빚을 계속 갚아라. 그것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30년간 갚아라. 계속 빚을 주면서 빚을 갚아라. 사실 지금 저는 이 지역화폐 정책도 쓰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배달 수수료, 뭐 임대료, 임대차 계약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구조조정 정책 없으면은 이거 단순한 방법으로 상권 살리기 활성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대전 세종 경제 교육을 좀 많이 이제 주 업무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경제 교육 사업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가져가서 전통시장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계속 좋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전한 경제인을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건전한 경제인 한 명이 나오면 한 3명이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건전한 경제인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전하고 세종 합쳐서 한 20만 명 조금 못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의 한 10% 정도를 매년 저희가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할 때 중고등학생 때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의 키워드를 알아보고 본인이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인이 육성이 되면 그게 곧바로 지역 경제나 지역 상권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이제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 같아요. 여기서 짧게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세요?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게 과연 내수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수진작이 되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심리 속에서 과연 주머니가 열릴까? 심리적으로 뭐 하루에 연휴가 더 늘어나니까 어떤 마음적 여유는 가질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전이나 이 충청 지역의 어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이러는 데는 뭐 크게 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그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을 많이 갈 것 같아서 오히려 국내에서 소비는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러나 또 해외여행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국내 여행을 계획해 볼 수도 있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숙박 할인권을 주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물어보면은 숙박 할인권을 받아도 지금 그 여행지에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여행을 못 가겠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여유 있게 이 설 명절을 지내는 그런 정도이지, 오히려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그 직장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효과가 그래도 이제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무안공항 사태 같이 네.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 지금 관광업계나 그다음에 중소규모 항공사들 굉장히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일정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혜택이랄까요? 그 이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부 재정 건전성에도 좀 안 좋은 신호가 이제 켜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 올해 지역의 살림살이 좀 어떻게 될지 지방 정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예. 뭐 부채 규모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대전시가 한 1조 4천억 정도 지금 된다고, 예. 충남도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토론 전에도 이제 같이들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갚아야 되는,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는 거고,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까지 이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중앙정부의 세수 자체가 이제 펑크가 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내려주던 보통교부세 자체가 또 줄어듭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이제 건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줄었나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 쪽에서 세수를 감면해 준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수 감면에 따른 펑크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에 더해 가지고 일부는 중소상인들이나 중소상공업에 대한 어떤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핵심인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어떤 세금 감면 정책이 이런 어떤 위험을 초래한 것들이 아니냐. 앞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양극화 문제도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지역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새롭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전재정,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신중하게 사업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 지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중앙 정부의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 거다 예측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세수가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들 거다 예측한 것보다 더 줄어든 그걸 우리가 벌써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2023년에 56조 정도 났고 작년에는 한 30조 원 날 거다.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시작 초부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한 30조는 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수입이 없으면 이거 빚을 내던가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대전이나 이런 지방정부에 빚을 내는 것을 조금은 허용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제 빚을 내는 것을 잘 허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허리띠를 어마어마하게 졸라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경제가 어려운 거는 그 세수가 감소해서 그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없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맨 거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정부에서 하던 여러 사업 중에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벤처들도 있고요. 뭐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 만드는 전통주 사업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국가에서 내려주는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 특히 이제 밑에 그 많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테 그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줄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꾸로 좀 빚이라도 내서 국가가 해야 될, 지방정부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기 이런 걸 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이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경제 건전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면서 그 없는 살림을 지금 이제 전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지방 정부 부채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7년간 우리 지방 정부가 그 전에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부채를 계속 줄여오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 맞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까지 합쳐서 한 7년간 지금 1조 6,4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갚아나간 걸 빼고도 한 1조 4천억 정도 지금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그 예산 규모를 보면 한 6조 6, 7천억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국가에서 오는 게 한 4조 5천억 되고 이제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한 2조 정도 되는데 거의 이제 이 지방채 규모가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돈 규모에 이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부터 우리가 긴장하고 봐야 될 수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한마디 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뭐 강영주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빚이라도 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그래야지 또 그 위기를 거치고 이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빚을 내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 부채. 근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 중앙 정부 빚도 늘었지만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국가 부채를 강조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대출을 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게 돼요. 가계 부채가 지금 심각하냐, 국가 부채가 정부 부채가 심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가계 부채가 훨씬 심각하고 기업 부채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긴 했지만 현재 대전의 그 재정 그 예산 규모가 뭐 8조, 10조 회계 차원에서 다른데 그런데 좁게 잡으면은 그 대전시가 갚아야 될 빚은 한 3,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8조 9조에 비하면은 그 빚은 많지 않아요. 빚을 좀 넓게 잡으면 한 1.5조 정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빚이 지방 정부의 빚이 늘었다. 이것만을 자꾸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민간의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전년도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네. 보면 지방채가 이제 같은 지방채가 아닙니다. 예전에 2% 금리로 이제 빌리던 지방채하고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광주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5%로 발행을 하는데도 지방채 발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지방채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네. 훨씬 더 고금리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부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초고령 사회가 지금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충남의 고령 인구는 22%, 대전도 18% 수준. 뭐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뭐 누구든 뭐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 우리 경제에도 그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2035년 정도 되면은 그 고령 인구가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전체 인구의 35%? 정확한 수치는 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가 됐는데요. 정말 빠르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양해야 될 생산 인구가 부양해야 될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다들 이제 그 부양 부담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저희가 좀 발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유명한 그 이경규 씨 예. 이분이 벌써 환갑을 지났고 네. 그런데도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데 65세 이상은 무조건 은퇴하고 그냥 남의 부양을 받고 산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지금 안 풀리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거는 우리 사회가 부담이 느는 면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생산 자원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비를 할 때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그 생산 자원이 늘어난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경제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들은 일단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되면 당연히 소득이 상실된다.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상실되면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체적으로는 만성 질환에 이제 그렇죠.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노인 세대에 대한 부양 문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5년째 단독 1위를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이전에 뭐 거의 될 것처럼 느꼈는데 결국은 중단된 그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네. 뭐 돌봄 수요에 대한 어떤 연계 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구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한 2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만 명 정도, 101만 명. 그래서 한 40% 정도밖에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일자리들도 다 단기 일자리고 그렇죠. 거의 서비스 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속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비의 인상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노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도 좀 새로운 대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자 대책은 예.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고령화 시대에 들어갈수록 청년 대책이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 적정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적재적소의 청년 인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지역 내 인적 자원이 양성돼서 그 공급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에 더 모여들어서 그 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늘리는 문제, 오히려 고령자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 대책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 센터장님께서는 이 대전 세종 경제교육센터를 운영을 하시니까 아까 이제 학생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노인분들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 같은 거는 혹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제 고령자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산이나 상속 문제, 그다음에 소비 피해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기 피해라든지 소비 피해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잠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번 여쭙게요. 이 경제 활동 분야 가운데 이 부동산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올해 부동산 전망 좀 짧게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부에서는 이제 희망 섞인 목소리로 여론몰이식의 어떤 장밋빛을 이렇게 내놓는 그룹들도 있는데요. 대내적인 부분이나 외부적인 부분이나 결코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가 같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 핵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오게 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기관들도 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27년 이후에 그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종에 집무실을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대통령도 임기 중반에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호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약간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 과거에 2, 3년간 너무 올랐던 거 떨어지는 것이 괜찮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조금의 부작용이 있을 것을 정부가 좀 수습을 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신 분이 발상의 전환 같아요.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부동산 경기 전망 좀 가능하실까요? 2024년도에 분양된 게 13,000채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허가난 것은 한 22,000채 정도 됐는데 조금 분양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줄어서 그 정도인데 사실은 평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한 7,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000개라고 하는 거는 거의 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일정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조금 그다지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가 꼭 나쁘냐?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교수님 의견에 이제 동감하는데 건설 시장 측면에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분양이 상당수가 나오면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미분양이 제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아파트나 큰 이제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그래도 원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한 40% 이상 미분양이 난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중견규모가 아닌 이제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경영상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설 시장 측면을 봐서는 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 건설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세 분께 이거 한번 여쭙게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핵심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사업들을 재배치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경제 위기가 지금 국가적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국가 중앙 정부도 있지만 지방 정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있다.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그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문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정부나 이런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두면 이렇게 위기 시기에는 개인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현 정부도 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뭐냐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약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국회에서 결정한 걸 거부하듯이 강하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민간에게 넘기겠다. 감세하겠다. 그거는 책임을 지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은 하나는 다른 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가계는 돈을 빌려서 어디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쓴 데가 있거든요.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계부채 내서 임대료 냈을 거거든요. 가계부채 내서 수수료 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누구는 빚을 많이 내서 버티고 있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제는 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배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역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경제 극복을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긴급하게라도 좀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 정책,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자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좀 대책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초반부터 경기 악화와 불안한 심리가 겹쳐 올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기 시리즈 세 번째로 인구 위기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